잘 보시면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교수님은 지금? 네. 약간 뿌였네요. 그거는 이제 화질의 문제. 예, 그것도 네, 하동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세계 각곳을 다니면서 여러 장르에서 이렇게 애니메이터로 활동도 했었고, 현재는 계속 프리랜싱 같은 작업을 하면서 부산의 애니원웍스라는 스타트업에서 감독 활동도 하고 있는 정종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표적인 어떤 것들 있죠?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장르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이점이 있어서 실사 영화 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배트맨 vs 슈퍼맨 같은 작업을 조금 했었고,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싱이나 미니언즈 음, 같은 아동용 어, 영화에 참여를 좀 했었고, 예. 게임 업계에서는 또 이제 옛날에 도쿄에서 일을 좀 할 때 스퀘어 에닉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트레일러 제작을 하면서 뭐 파이널 판타지라든가, 아, 프랑스에서는 UBI 소프트에서 어시시스 크리드라는 작품에도 어쌔신 참여를 크리드, 했었고, 야. 네. 그리고 이제 좀 지금 많이 사람들이 알 것 같은 작품으로는 이제 최근에 히트쳤던 아케인 1기에서 이제 초기 멤버로 좀 작업을 했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아케인. 아케인 정말 대박 났어요. 그죠? 대박 났죠, 예.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직접 작업하신 거 말고 네.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그쵸. 그것도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제가 실제로 작업하는 것들은 서양 쪽이나 이제 해외 쪽 음. 애니메이션이 많은 반면,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많이 꿈도 키우고 그렇게 자랐기 아,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역시 저기 지브리 쪽 애니메이션이나, 저 지브리. 센과 치히로를 엄청 좋아하고요. 센가치로 명작이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이 뭘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어원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라틴어에서 일단 애니메이션이란 말이 나온 거고요. 아니마라고 하고 그 영혼이라는 걸 뜻하거든요. 아니마 또는 아니마레라고 하는데, 아니마레는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라틴어의 어원에서부터 영혼과 움직인다는 그 두 가지 단어가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 이제 보셨으면은 이제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그 영어로 애니멀이라고 하는 그 단어랑 똑같은 어원이고요. 또 이제 아니마레라는 그 단어의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영혼을 불어넣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실적이고 잘 표현된 그림을 볼 때 자주 하는 이제 칭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살아 움직일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영혼을 불어넣다라는 의미가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표현하는 거죠.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암호화잖아요, 그림은. 그러니까 그렇죠. 3차원 공간을 음, 2차원 공간에 이렇게 가둬서 이렇게 암호화를 한 게 그림이고, 사실 그림은 아무리 표현을 잘해도 실제로 존재하는 3차원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암호화를 한 게 그림인데, 거기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추가해서 4차원을 표현한 게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체 시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마다 이제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예. 과학자들이나 연구에 따라서 다 다르고, 보통 15분의 1, 음, 10분의 1 뭐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데, 사진기 원리처럼 그 안구의 깊은 곳에 이제 어떤 빛이 들어와서 이미지를 비추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유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미지가 남는다고. 음, 이제 자국이 남아서 이 정도 시간 동안 그게 유지가 되는데, 보통 뭐 30프레임, 25프레임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다양한 포맷이 존재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25분의 1, 24분의 1 정도면은 우리가 위화감 느끼지 않고 부드럽게 볼 수 있다고 음, 해서 그게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30프레임에서 60프레임으로 요즘엔 넘어가는 비디오가 많이 나오잖아요. 게임도 음,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30프레임 나오면 되게 딱딱거린다라고 말을 하고, 음. 60프레임 나오면 부드럽다라고 말하는 게 차이를 아예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체 시력이 이 정도이긴 한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하는 음, 거고, 60프레임쯤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더 부드럽다라고 어느 정도 약간 느끼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귀멸의 칼날 엄청 재밌죠. 히트하는 작품이죠. 귀멸의 칼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 몇 분에 몇 천 장을 썼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실제로 되게 홍보를 부드럽잖아요, 했는지, 실제로. 그쵸, 굉장히 부드럽긴 하죠. 부드러워서.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실제로 그렇게 홍보를 했는지 그냥 소문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모든 애니메이션은 24프레임을 맥시멈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서 몇 천 장을 썼다라는 게 약간 왜곡된 표현인 게, 실제로 몇 천 장을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직접 한번 알아봤거든요. 어, 이제 이 애니메이션 플레이를 해드리면은 이런 느낌인데, 엄청 부드럽고 또 뭐 많아요. 이렇게 막 액션이 이렇게 와, 막 엄청 화려한데, 아무리 화려해도 사실상 1초에 24를 넘지는 않아요.
음. 24프레임씩이나 그리면 엄청 많이 그린 거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24프레임을 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레이어를 겹쳐 쓰는 작화 매수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레이어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24 곱하기 레이어 수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라는 그렇게 게 그러면 표현한 어떤 거죠? 거고요. 그러니까 한 장의 이미지에 들어가는 레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소마다 레이어를 나누는 경우도 있고 안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움직임이 완전히 대조되거나 나중에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아, 경우에는 다 따로 그러니까 그리기 때문에 이 한 장의 그림에서 움직이는 얘네들을 레이어라고 하는 건가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일부러 레이어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숫자가 붙는구나. 얘 사람이 있고, 뭐, 여기 네네. 불꽃이 움직이고, 천 같은 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레이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이런 거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작은 튀어오른 불꽃이나 잔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르게 그려져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 최소한 7개의 레이어를 썼을 거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러면 1초에 최소한 24장을 7번 그려야 되니까 음, 168장. 그 음, 1분이면은 거의 10,000장 가까이 그리긴 했겠다라는 어, 식으로 레이어를 많이 쓰면 많은 그림이 들어가기는 한다는 거죠. 고생했겠네요. 사람을 갈아 넣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서 이렇게 음, 60프레임이다, 1000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잘못된 프레임이 표현이다. 많은 게 아니라 그림이 많은 거다. 네, 레이어 자체가 하나하나 움직이는 요소들이 많은 거다. 그걸 이제 알겠습니다.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림을 시간에 그 축을 더 넣어서 네, 움직이면 이제 그걸 애니메이션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동영상도 같은 원리잖아요. 사진을 이제 연속적으로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동영상이고 그러면은 실사 이제 라이브 액션이라고 하죠. 이 동영상하고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뭐냐 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나 이제 실제로 있는 거를 도구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실사 동영상인 거고 이제 없는 것에서 무에서 이제 유를 창조해야 음, 되는 어떻게 음, 보면은 그냥 그리거나 실제로 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그래서 애니메이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좋습니다. 리얼리스틱에서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VFX라고 하는데 VFX는 실사 영화에 들어가는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거고요. 이 혹성 음, 탈출 이게 그 제가 지금 넣은 예지만 이거 외에도 뭐 대부분 이제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CG들을 다 이제 VFX라고 하고요. 이 알리타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가 전체가 다 이제 CG로 돼 있지만 음, 이걸 제가 굳이 넣은 이유가 실제하고 아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언캐니 밸리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쵸. 불쾌한 골짜기라는 불쾌한 골짜기. 개념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폴라 익스프레스라는 작품이 사실 이 불쾌한 골짜기의 대표작이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사실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 그 일본의 과학자분이 제창을 하신 건데, 아, 그쵸, 그쵸. 이게 그 어떤 통계학적인 의미가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쵸. 사실상 뭐 불쾌한 골짜기 이론 자체가 가설 자체가 약간 뇌피셜 가설인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주관적이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불쾌한 골짜기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음, 엄밀히 말하면 음. 사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논문은 아니다. 이 이야기 그쵸, 자체가. 그쵸. 이런 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얼리스틱 단계에서 많이 음, 사용하는 게 뭐 게임에서 음,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캐릭터들을 훨씬 더 실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음, 게임 업계에서 트레일러나 인게임 내에서도 이제는 엄청 사실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제 카툰. 이 카툰은 사실 과장이나 극대화를 통해서 좀 비현실적이거나 상상에 기반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많이 특화돼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어린이들의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음, 어린이를 위한 그런 아동용 그 애니메이션에 좀 더 많이 활용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음,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게 카툰이냐 얘기하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있는 이 네, 늑대 같이 생긴 이 캐릭터가 네네.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지금 지면을 뚫고 지금 추락을 했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다시 이제 콜록콜록거리면서 나와가지고 또 그쵸. 또 살아있단 죽죠. 말이에요. 이런 네. 것들이 사실적인 표현을 음. 했다면은 되게 어색할 텐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절벽에서 이미 아, 절벽 끝이야. 그쵸, 근데 그쵸. 계속 걸어가죠. 여기서 한 몇 초를 떠 있어요. 그쵸, 그쵸, 디디디디디 그쵸, 하다가 그쵸. 뚝. 예, 사실은 예. 그냥 뚝입니다. 근데 물리 법칙을 어기고 얘가 본인이 절벽인 걸 인지하지 못하면 여기서 몇 초를 걸어 다닙니다. 익살스럽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받아들여지게 해줄 수 있는 게 맞아요, 이런 카툰 맞아요. 네.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재밌죠. 그 두 개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게 음. 이제 세미 리얼리스틱인데, 그렇죠. 뭐 아케인도 그렇고 음. 디즈니의 대부분의 영화도 그렇고 또 일본 음.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의 스타일리제이션이 뭐 세미 리얼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음. 이거는 현실 그대로를 카피하는 건 아니고 인간의 감성으로 한번 필터를 거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냥 세미 리얼리스틱이
리얼리스틱하고 카툰의 중간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음, 조금 아쉬운 게 세미 리얼리스틱만의 그런 이점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음, 여기서 또 많이 블렌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아케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것이 있었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사실적이어서 사람들이 음. 모션 캡처를 사용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100% 수제 애니메이션이고 음, 모션 캡처로는 표현하지 못했을 법한 조금 더 이제 어, 멋있는 동작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미리얼리스틱은 조금 더 이제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음, 사실주의 이제 리얼리스틱은 바나나 그 자체, 세미리얼리스틱은 그 바나나를 연상시키는 엑기스만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음, 카툰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이미 바나나 맛이 안 나요. 그냥 노랗다, 길쭉하다 이것만 표현한 게 이제 카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쵸. 비교를 해봤고요. 사실 한 작품 안에서도 이게 섞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지히로에서 제가 처음에 많이 놀랬던 게 캐릭터는 분명히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캐릭터고 세미리얼스틱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센과 치히로라는 작품에서 초반에 이제 돼지가 엄청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또 보면은 오른쪽에는 약간 엄청나게 카툰하게 생긴 되게 귀여운 마스코트 같은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아, 그쵸.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이 돼지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캐릭터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되게 어색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인지는 제가 이제 오피셜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두 캐릭터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 중간 역할을 잘 하고 있잖아, 치히로가. 적당히. 약간 그래서 일부러 약간 이렇게 섞일 수도 있긴 하다라는 걸 음,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 이제 좀 본론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하고 애니메이션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끼쳐왔는지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기술이라는 게 워낙 이제 발전된 게 많아가지고 여기 이렇게만 보셔도 엄청 많은데 음, 뭐 모션 캡처라든가 이제 언리얼에서 개발한 오른쪽 위에 스크린도 있고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도 이제 할 얘기가 많아서 이제 왼쪽 밑에 보시면 디즈니에서 개발한 겨울왕국을 위해서 개발한 그 눈 아, 시뮬레이션 그쵸. 물리 엔진이거든요. 네, 이런 네. 것들도 다 이제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좀 저게 더 이제 나비 애니메이션이 스톡스 방정식을 많이 적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지식이 안 돼서 예. 그게 이제 유체에 대한 거라서 눈 저거 그쵸? 만들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이 유체역학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는 이것만 해도 사실 되게 대주제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루지는 못하고 빛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음, 얘기 그리고 모션 캡처에 대한 얘기 두 가지만 오늘 좀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첫 번째 기술에 대한 음, 이야기인데요. 빛과 재질이라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했는데 음. 보통 3D에서는 이거를 라이팅, 텍스처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또 조금 중간 단계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 제가 지금 부산의 애니원웍스라는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거기서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의 그 워킹 프로그레스를 들고 와봤고요. 이게 이제 배경 3D 모델링인데 모델링 자체는 그냥 모양만 모델링한 거고 이 위에 보시면은 알기 쉽게 이렇게 나눴는데 왼쪽 위에 있는 그 이미지가 라이팅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부 이제 재질이 회색이고 아무런 재질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명암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이팅에 해당되고 오른쪽에 음, 있는 부분이 빛의 이런 명암이 하나도 없고 그 위에 음. 이제 질감만 입혀놓은 거잖아요. 이제 이게 아케인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핸드 페인티드 기술인데 이거를 두 개를 합치면 밑에 있는 그 이미지들처럼 여러 가지 엄청 어, 다양한 그런 빛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이 두 가지가 분리돼 있지만 물리학에서는 사실 같은 거잖아요. 사실 빛이 없으면은 텍스처도 없고 안 보이죠? 그쵸. 저 근데 이제 이 산란이 돼야지 3D에서는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그쵸. 결국은 예. 다 같은 건데 사실 3D에서는 이걸 따로 나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이 배경을 사용해서 간단한 씬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좋습니다.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아직 오. 공개가 안 된 거긴 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배경에서 지금 벌써 두 음. 단계가 있잖아요. 천장이 열린 단계랑 그 전에 이제 닫혀 있던 단계랑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 어둡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밝아지는 거를 어. 이제 다르게 블렌딩해서 표현을 했지만 그 뒤에 있는 그 텍스처 질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다. 라는 거고요. 어. 사실 이것만 해도 저희가 사용하는 원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이 뚫린 곳으로 들어오는 레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좁은 곳을 빛이 통과할 때 어떤 그 주위에 있는 먼지나 작은 입자들 때문에 이렇게 레이가 보이는 거 맞나요? 이 빛의 이 레이의 이 선이 보이려면은 여기 네. 먼지가 많으면 돼요. 그쵸? 예, 먼지에 산란이 돼서 그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하면은 저게 안 보일 텐데 먼지가 많거나 입자가 많으면은 저희 눈에 저렇게 보입니다. 이 공간에 공기가 안 좋다. 그쵸, 그쵸, 그쵸. 뭔가가 가득 차 있는 거죠. 뭐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이런 레이더 표현이 됐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D하고 2D를 섞을 수가 있는 게 이 음. 파란 그러네요. 이런 바들이 어, 손으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 퍼지는 무언가도 약간 예, 손으로 그래서 그린 이런 느낌이고. 손으로 그린 에펙스는 사실 이 캐릭터에 영향을 안 주는데 그걸 이제 억지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음. 이런 입자들이 캐릭터 옆을 지나갈 때 이 파란색이 이렇게 반사되도록 한 것도 라이팅에 해당되고요. 그렇군요. 본론적으로 그 라이팅이나 이런 텍스처링을 잘 활용한 예에 대해서 음. 기술적인 발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갖고 온 이 예시가 이제 토이스토리인데요. 픽사에서 최초로 만든 장편 3D 애니메이션이라고 제가 알고 음. 있는데 이제 왜 장난감들로 이게 진행되는 스토리를 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반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3D로 봤을 때 그쵸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쵸 예, 이거는 그런 느낌 좀 사실 있었어요. 바로 알아채신 것 같은데 예, 예. 장난감을 팔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어린이들의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기술의 한계인 거죠. 그쵸. 아무리 픽사 디즈니라고 해도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아예 이제 불가능한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3D의 기술을 사용하면 뭘 해도 다 플라스틱처럼 보였어요. 그러면 캐릭터가 다 플라스틱이면 되겠네. 음. 이렇게 해서 장난감이 음. 주가 되는 걸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어. 이제 신의 한 수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음. 이 토이스토리 1에서는 거의 사람이 나오진 않아요. 특히 얼굴은 음. 거의 안 보여주는 식으로 많이 그 연출을 하는데 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잠깐씩 나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어. 되게 징그럽잖아요. 사실상 너무 이렇게 사람 같지 네 않네요. 오른쪽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이거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가 음. 있는데 이 주인공인 우디를 보시면 음. 지금 1995년에 만든 첫 토이스토리하고 2019년에 어. 나온 마지막 버전하고 아까 그 사람 캐릭터에 비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만큼 선택 자체가 자기들한테 엄청나게 롱런할 수 있는 그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도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은 그 작품 음.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됐기 음. 때문에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한계가 되더라도 그거를 꼭 이렇게 극복하는 음. 것도 이제 아티스트들이 많이 보여줬다는 어. 사례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어떻게 발전했나 좀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잘 보시면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교수님은 지금? 네. 약간 뿌였네요. 그거는 이제 화질의 문제. 예, 그것도 기술의 발전의 음. 일부분이죠. 중요한 음. 부분인데. 그림자도 조금 어색한 것 같고. 그쵸. 네. 그림자가 어색하죠. 이 그림자가 어색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일단 이 당시 기술로는 첫 번째 이제 빛의 광원을 하나를 정해서 이게 빛을 비추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 이게 약간 빛이 정말 들어오긴 하는데 다른 애들에게도 뭔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되지 않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예. 번 빛이 들어와서 바닥에 이제 그러니까 닿아서 튕겨 나와서 다른 곳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되게 일차원적인 느낌?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토이스토리 2에 나오는 앤디의 방을 비교해서 보면 그게 느껴지는 음. 게 빛이 한 번 바닥에 닿았다가 다시 침대나 여기 가구에 이렇게 다시 어. 밑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음. 라이팅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더 표현이 부드러워진 거죠. 그리고 또 그때는 광원이 햇빛이고 그늘은 어둠 이런 식으로 딱 음. 두 가지 표현밖에 못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추가된 점이 앰비언트라는 게 있거든요. 음. 잘 보시면은 그늘이라는 게 무조건 뭐 회색이나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푸른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장면에 앰비언트를 푸르게 설정을 해놓고 빛은 좀 더 따뜻하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색감을 음.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음. 근데 이제 궤도님이 보시기에 토이스토리 1하고 2하고 이제 되게 발전을 많이 한 거는 딱 보면 알겠는데 우리가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음. 지금 1하고 2를 비교했을 때 정말 그게 엄청 크게 발전했다고 혹시 느끼시나요? 그렇게는 모르겠어요. 그쵸? 그 2도 막 획기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에 넘어가면서 기술 발전도 기술 발전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혁신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걸 일부러 작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걸 보실 때 혹시 스크린샷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냥 그림 같아요. 그림 같아요? 그러면은 눈이 좋으신 건데 아, 그래요? 사실 이게 이제 영화의 스크린샷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만큼 그림의 이제 빛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 그대로 컬러 스크립트로 활용을 해서 이걸 확대하면 이 정도거든요. 디테일을 하나도 안 넣고 빛에 대한 이해도만으로 이렇게 터치를 크게 어.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팅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아. 토대로 더 아름다운 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술도 발전했고 그 속에 있는 어떤 다이렉션, 아트 다이렉션이 발전했기 때문에 토이스토리 음. 3에 와서는 우리가 보기에 와 예쁘다라는 음. 느낌을 더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색감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 더 잘 된 것 같고요. 그러네요. 약간 그 예술가의 감각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틀렸더라도 더 음.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음, 하는데 예. 모션 캡처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재밌으라고 넣은 거긴 한데 이게 스퀘어 닉스에 있을 때 어, 제가 시험 삼아서 네. 모션 캡처 수트를 한번 입어봤거든요.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게 그때 한 지금 거고 감독님 본인이세요? 오, 제가 액션이 꽤 되는데요? 태권도를 좀 했어가지고 멋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캡처 옷을 입고 거기에 있는 표시들이 있거든요. 어, 그것들을 주위에 있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이렇게 공간에 음, 어디에쯤에 음, 음. 있는지를 잡아서 이렇게 캐릭터에 그대로 옮긴 걸 캡처라고 할 수 있는데 재밌네. 한 번 더 보시죠. 그래서 일단 장점이 많아요. 이 장점이 어, 당연히 있는데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봤는데 예. 시간이 엄청 절약되고요. 일단 음, 많은 애니메이션을 대량 생산할 수가 있고 그쵸. 똑같은 거를 이제 여러 번 이제 영상 찍듯이 여러 번 음, 해보고 음, 그중에서 이제 또 마음에 드는 걸 고를 수 있고 그리고 또 모션 캡처는 사람이 그대로 연기를 하는 것보다 보니까 미세한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당연히 음. 많이 포착할 수 있긴 한데 그런 장점들을 다 가지고도 모든 걸 모션 캡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단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좀 더럽다라는 뭔지 건데 알겠습니다, 이거. 그쵸. 이게 음, 이제 그 애니메이션 커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네, 왼쪽 이미지 보시면은 이거 모션 캡처 데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우리가 원하는 깨끗한 커브인데 따닥거리는 움직임을 없애기 위해서 음, 그런 수작업으로 이거를 다 그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손에 있는 관절이 한 15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회전축 이제 X, Y, Z축 이렇게 세 개에서 한 손에만 음, 45개 정도의 커브를 손으로 이제 청소를 해야 되고 그 이제 몸 어, 전체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사실 손이 안 가는 작업은 아니고 오히려 더 이럴 거면 이제 왜 모션 캡처 했냐? 그렇죠. 이런 얘기 그렇게 나오는 말하는 거죠. 사람도 많다는 거죠. 예, 그쵸, 네. 그쵸. 다만 이거는 이제 기술이 더 발전을 하면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거기 이것도 뭐 제가 때문에 볼 때는 뭐 인공지능 또 딥러닝 같은 방식으로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금 그렇죠. 만져지는 작업이 분명히 가능할 것 이거는 같고요. 지금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점점 나아질 음,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요. 단점이라고 장기적 단점이라고 말하기 힘들고 네. 두 번째 장점은 사실 조금 더 중요한데 모션 캡처 배우분들이 음. 이렇게 호리호리한 배우분들을 썼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런 캐릭터의 연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아, 연기가 나올까? 그러면은 또 다른 음, 액터분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음, 모든 걸 다 모션 캡처로 할 수는 없다는 게 음. 치명적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캡처를 사용하지 않은 애니메이션들이 예를 들어드린 건데 이런 카툰이한 애니메이션은 모션 캡처가 불가능하고 사실 세미리얼리스틱 애니메이션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안 하는 이유가 더 이제 멋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엑기스만 뽑아내려면 차라리 애니메이터가 수작업으로 만드는 게 음. 낫기 때문에 어차피 고생 똑같이 할 거 그냥 제대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나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불쾌한 골짜기에 대해서 빠르게 좀 다뤄보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리 마사히로라는 일본 로봇공학자가 이 컨셉을 만들었거든요. 예. 이제 로봇이 인간을 어설프게 닮을수록 오히려 음, 불쾌함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건데, 사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음,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섞이면 불쾌하다. 음, 불편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동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물이나 기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반쯤 섞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데, 음, 대표적으로 좀비나 이런 것들이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인간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음, 때문에 더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게 꼭 사람이나 좀비나 이런 게 아니어도 똑같은 사람 두 명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가족, 이 어머니라는 그 예를 들었는데 어머니는 저희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인데 예. 완전히 모르는 사람, 타인을 거기다가 반쯤 섞었을 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엄청 불편하게 느낀다는 거죠. 음, 이것도 불쾌한 고짝이 그 범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은 약간 그런 원리가 아닐까 하는데 그 이런 거는 사실 다 이제 비주얼적으로 디자인에 해당되는 거고 사실 저는 이 불쾌한 골짜기가 움직임에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로봇 중에서 가장 귀엽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음, 벡터라는 로봇이 있어요. 이 로봇에 이제 AI적으로나 공학적으로 보면 엄청 발전한 캐릭터는 아닌데, 그 음, 로봇은 아닌데, 이 로봇의 가장 이제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동감. 그만큼 이제 움직이거나 할 때 너무 귀엽고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전혀 그런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은 애니메이터들이 사용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같은 화면하고 오른쪽에 음, 실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음, 이거를 잘 보시다 보면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그 월리. 월리가 약간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애니메이터 분이 이 로봇의 애니메이션을 다 담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월리의 비너스 만드시는 분이? 예. 실제로 원리에 참여했던 분이신지는 제가 확실히 오피셜로는 모르고요. 네, 좀 비슷한 느낌 있네요. 근데 확실히 눈이나 이런 것들이. 예. 예. 그래서 사실상 AI 영역에서 모든 게 이제 계산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람의 손이 들어갔을 때 더 부드럽게 그거를 이제 접목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쵸, 그럴 수 있죠. 슬슬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런 작은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기술하고 실제 그 예술하고의 그 영향이 엄청나게 밀접하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냥 예술 전체를 더 넓게 봐도 예술이 과학 기술 발전의 수요를 더 만들어내고 또 서로 영감을 주고 이렇게 서로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하는 좀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아닐까 해서 이제는 AI도 이제 막 창작을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제 예술하고 과학이 서로를 크게 발전시키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즐겁게 들었고요. 아마 오늘 우리 감독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터 그런 전문성을 갖춘 직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 질문이 좀 있는데 제가 네, 네. 앞으로 애니메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2D 애니메이션이 많이 이제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많이 돌아오고 네. 있고 사실상 자동화되는 것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 AI 발전이 워낙 이제 속도가 빨라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AI가 거의 뭐 다 지원해서 만드는 그런 자동화된 애니메이션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수작업 애니메이션 이게 조금 더 갈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약간 생각하고 양극화되면서 네. 우리가 사진기가 개발되면서 카메라가 개발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을 안 그릴 것 같다. 그런데 여전히 또 그림이 남아 있고 또 극사실주의가 또 하이퍼 리얼리즘이 또 존재를 하고 또 그건 또 네네네네. 사진과 다른 형태의 또 느낌을 주잖아요. 예. 사진과 그림이라는 그 비유가 되게 적절한 것 같은데. 네, 너무 고생하셨고 아유. 향후 감독님과 유사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시청자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업계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 한국에서는 일본 애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지배적이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큰 업계고 대표적인 업계이긴 하지만 사실상 사정이 그렇게 좋지만 않은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넓게 보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뭐 자동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재미있기 때문에 정말 열정 가지신 분이라면은 좀 더 알아보시고 더 넓게 보시고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멋진 직업이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는 과학자들이나 저희들이나 많이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과학자는 이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좀 찾아내고 질문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인데 이런 애니메이션 감독님, 뭐 이 정 감독님 같은 이런 직업은 세상 자체를 창조하는 직업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예. 앞으로 감독님께서 만들어 주실 새로운 세상을 또 저도 이제 한 사람의 팬으로서 계속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